지난 500주년을 하다가 이제 507주년,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507주년은 또 다른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507주년은 한국교회가 또 독특한 방법으로 지금 이 모임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이제 세미나를 합니다. 근데 오늘 세미나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종교개혁과 프랑스 혁명이 가져다주는 현대적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부러 세미나니까 앞에 나온 거예요. 맨날 뒤에만 앉아있으면 뭐하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하면서 이것도 PPT가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기계가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 PPT를 올렸는데 PDF밖에 안 나오는데 왜 종교개혁과 프랑스 혁명을 차이로 이야기할까? 이게 한 272년 차이예요. 그러니까 교회개혁은 종교개혁 1517년이었다고 한다면 프랑스 혁명은 1789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한 272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개혁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또 어쩔 수 없고 그냥 저것 때문에도 녹화 때문이라도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제 교회개혁이 시작되어서 전 유럽으로 흘러갔다고 한다면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개혁이 1517년에서 개혁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또 프랑스 혁명은 거의 272년이니까 300년 정도 다 돼가는데 프랑스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로 영향을 미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르네상스와 그리고 종교개혁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현대인의 사상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프랑스 혁명의 사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나누고 있는 그 모습들을 잘 보면 그것이 대부분 프랑스 혁명이 가져다 준 그런 사상의 열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단톡방에다가 다 이걸 강의 하나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할 것은 프랑스 혁명을 잘 모르니까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은 제가 여러 번 강의해서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듣는 거니까 프랑스 혁명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은 여러분 주보에 제가 그래서 자세하게 그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핵심적인 것을. 그러니까 주보를 좀 참조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1789년 참 재밌는 건데요. 이때 우리가 세계사의 한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짧게라도 보면 재밌습니다. 영국에서는요 산업혁명이 막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산업혁명. 그러니까 역사의 중요한 한 꼭지점이 프랑스 혁명과 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독립전쟁이 끝나고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되게 중요한데 중국어는 청조의 중에 건융제라는 황제가 중국 역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 황제였다라고 인정받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아주 엄청나게 평화로운 나라가 진행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는 정조왕대예요. 정조대왕. 우리가 수원에 화성이 있잖아요. 그 바로 수원의 화성을 행궁을 건축했던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수원 화성 행궁이 1789년에 이제 건축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역사의 이렇게 평행선을 쫙 보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이때는 한국에 있는 천주교 신자들이 베이징에 있는 구베이 주교에게 우리 제사 드려도 괜찮으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사 드려도 괜찮으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서 구베이 선교사가 오케이 했으면은 아마 천주교 신자들이 그렇게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 양화진에 있는 천주교 천주교 신자들의 순교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절두산이라 해서 목이 잘려진 절두산이지 않습니까? 그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이징에 있는 구베이 선교사가 제사 드리면 안 된다 라고 한 겁니다. 지금 천주교는 노바캐톨은 다 제사 드려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끔찍한 역사가 진행되죠. 그러니까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역사적인 이 감각을 잘 살려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같은 어떤 시대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우리나라 막 수원 화순 행궁을 건축하고 있을 때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시점이죠. 자, 프랑스 혁명은 뭐냐? 프랑스 혁명은 부르주아 혁명입니다. 부르주아 혁명. 그런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혁명인데 부르주아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나중에 막스와 레닌이 공산당 혁명을 일으키면서 그 혁명의 개념을 뭐라 그러냐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프롤레타리아. 그런데 프랑스 혁명은 부르주아 혁명입니다. 그 부르주아에서 우리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는 게 사회주의 혁명이었다고 한다면 프랑스 혁명은 부르주아들의 혁명이다. 부르주아가 누구냐? 이런 사람입니다. 봉건제를 당시에는 이제 시대가 봉건제였어요. 봉건제 사회였기 때문에 시민적 자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다 어쩌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마찬가지죠. 계급 차이가 있는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종이 있고 주인이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 소장농이 있고 다 그런 사회. 그런 봉건 사회였고 절대 왕정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 밑에 이제 모두가 존재하는 사회였는데 이 절대 봉건주의 사회를 이렇게 없애버리고 폐지하고 인권과 자유를 쟁취해서 부르주아자들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런데 귀족이나 영주 등 다시 말해서 프랑스에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3등급으로 이렇게 사람이 계급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맨 위는 이제 왕정, 귀족들, 두 번째는 성직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평민들, 제3신분이에요. 이 제3신분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부르주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주아들은 누구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상업을 하는 사람. 오늘날하면 일반 직장인들, 상업하고 무역하고 이런 사람들을 부르주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앞에 있는 봉건제들, 왕정이나 귀족들을 없애버리고 부르주아들이 왜냐하면 부르주아가 절대 다수예요. 제3계급이 절대 다수란 말이에요. 기껏해야 위의 계급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제가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얼마 되지 않는 계급입니다. 근데 그 계급이 나라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부르주아 혁명을 통하여 부르주아들이 이 사회를 패권을 차지하자라고 하는 건 그것이 바로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는 앞뒤로 다른 혁명들도 일어났는데 1640년에서 시작된 영국에는 퓨리탄 혁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청교도 혁명. 그래서 영국 혁명에서 자유와 권리는 상층 부르주아의 자유이고 권리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무슨 말이냐면 청교도 혁명 자체가 어떤 신앙의 특권을 서로가 유지하기 위해서 왕권에 대해 저항한 운동이었다. 그래서 종교적 투쟁이 강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청교도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당파와 의회파의
투쟁이고 의회파는 대부분 청교도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그들이 왕당파를 물리치고 당시의 왕이었던 찰스 1세를 참수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파가 영국 사회를 이제 새롭게 재편하는 그런 혁명이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773년도에 그리고 1789년도까지죠. 왜냐하면 1789년에 워싱턴이 미국의 일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으니까 그때까지가 어떤 전쟁이냐? 미국 독립운동입니다. 독립전쟁입니다. 이 독립전쟁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영국의 지배로부터 독립된 나라를 만들어 가야겠다는 그런 민족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청교도 혁명은 종교적 투쟁이라고 했다면 미국의 독립전쟁은 민족적 어떤 혁명을 일으킨 거였어요. 그런데 이 프랑스 혁명은 이런 혁명과 매우 개념이 다릅니다. 그것은 자유와 평등을 실현한 혁명, 다시 말하면 정치 투쟁이고 특별히 계급 투쟁이었습니다. 계급 체제를 바꾸는 혁명이 바로 프랑스 혁명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프랑스 혁명을 지도했던 사람들이 다 50대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50대 이하의 젊은 세대가 20대부터 50대 사람들이 일어나서 9세대, 9체제라 그래요. 앙제 레짐이라고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그 체제를 없애버리는 게 사실은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옛 세대들, 늙은 세대들은 가라.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 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게 프랑스 혁명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배경을 보게 되면 순서대로 좀 보는데 1780년 이전, 우리 1780년 이전을 보게 되면 프랑스 혁명은 단순하게 한순간에 딱 일어난 운동이 아니라 당시에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요인들이 결합된 결과로 발생하였습니다. 절대 왕정 시대의 이 프랑스는요,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루이 14세, 루이 16세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1789년 요 시대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왕비로 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요 루이 16세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당시의 배경이 어땠냐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변화와 함께 그리고 막 역동적인 사회로 변화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기계화 시대가 되고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사회가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은 그 역동적인 사회 발전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는데 거기에 기근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역동적인 삶이 일어나지만 반대급부로 많은 농민들은 피폐함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는 또 이 왕정시대가 계속해서 주변 나라의 이 전쟁에 프랑스가 계속해서 참여하게 됩니다. 결국 계속되는 전쟁으로 왕권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계속하다 보니까 전쟁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데 전쟁 비용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전쟁에 나간 사람도 젊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돈이 나오고 돈이 나와야 세금이 거치고 세금이 거쳐야 나라가 움직일 텐데 젊은 사람들은 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니까 전쟁 비용은 점점 높아지는데 세금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절대 왕정이니까 국민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물리기 시작합니다. 나라도 힘들어 죽겠는데 세금까지 물리니 아주 피폐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가 만약 프랑스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고 한다면 전리품이라도 가져와서 이걸 충당할 텐데 이 프랑스가 전쟁에서 패전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패전하는 게 바로 캐나다의 전쟁입니다. 캐나다에서 많은 전쟁에서 프랑스가 져가지고 많은 부분을 영국으로 다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에서 지고 그리고 전쟁 비용은 기업수로 올라가고 거둘 돈은 없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스페인 계승전쟁, 스페인 전쟁, 폴란드 계승전쟁, 오스트리아 계승전쟁, 미국 독립전쟁 1700년도부터 1789년까지 쉬지 않고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려고 하였지만 결국은 전쟁이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게 되죠. 이렇게 되자 재정적 부담금이 크게 되고 그 세금을 강제적으로 걷게 되니까 이 국민들, 이 서민들 밑에서 막 부글부글 끓게 되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더 이상 왕으로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절대 왕정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왕정 시대에 있는데 왕에 대한 신뢰도와 지지율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이 16세가 당시에 왕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빨리 뭐더라 수습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때에 누구를 이 불 끓는 국민들의 마음을 잔잔하게 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중농주의 정책자인 티르고라고 하는 사람을 재정총감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사람이 재정총감이 되어서 개혁을 진행합니다. 어마어마한 개혁을 이제 시작하게 되죠. 왜냐하면 보니까 귀족들이나 왕정들은 그 고난의 시간에도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세금을 안 내니까. 그런데 모든 세금은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힘없는 서민들에게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부르주아가 요구한 계획을 다 집행합니다. 세금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공동적으로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세력들이 1787년에 이 개혁에 대해서 귀족들이 저항을 해요. 저항하는 게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한 번도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세금을 내야 되니까 좋아할 리 있겠습니까? 재정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때 재정총각 칼론이 부동산세를 성직자와 귀족을 불문하고 부과하는 개혁을 하게 됩니다. 티르고가 이 개혁 정책을 했지만 귀족들에게 사실은 막혀가지고 왕에 의하여서 그런 이제 해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칼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다시금 이 문제를 개혁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프랑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거 부동산세다. 왜냐하면 귀족들이나 성직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세금을 안 내요. 거기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거 안 되겠다. 지금 우리나라를 살리려면 이 성직자들과 귀족들에게 부동산세를 물려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게 세금을 올리려고 그러면 귀족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러나 세금이 없으니까 왜? 땅의 대부분은 다 귀족들이 가지고 있고 그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서민들은 계속해서 세금은 더 뜯어가고 그러니까 지치게 되는 거죠. 이제 막 부글부글 끓게 되는 겁니다. 바닥까지 내려가면 그때부터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 게 모든 역사가 그래요. 바닥까지 내려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때 파리 고등법원은 이 캄론의 이 개혁을 위해서 부동산세나 성직자 귀족들 이들에게 부과하는 이 세금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서 3부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이제 주장한 것입니다. 3부회입니다. 그러니까 3부회를 조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 고등법원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부회. 그 이제 1789년에 이 혁명 초기에 3부회가 소집이 됩니다. 1789년 초에 제3신부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팜플렛에서 특권 신분에 대한 부르주아의 투쟁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제3신부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주교 대리였어요. 성직자였습니다. 독특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3신부는 무엇인가? 모든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까지 어떤 정치적 지위를 가졌는가? 아무 지위도 없다. 특권 계급이 없다면 제3신부는 무엇이 될 것인가? 모든 것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100명, 100명, 10,000명이에요. 예를 드는 겁니다. 100명, 100명, 10,000명이에요. 그런데 10,000명은 다 굶어 죽어요. 힘도 없고 정치적 결정도 없어요. 100명, 100명이 다 해먹어요. 그러는 겁니다. 삼부회를 조집했는데 이 왕족, 귀족들, 그게 1계급, 2계급 뭐예요? 성직자 계급, 3계급, 평민계급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모였는데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표가 한 표씩입니다. 100명도 한 표, 10,000명도 한 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투표해도 2대1로 지는 거예요. 10,000명 대 200명인데 실제적으로 투표를 하게 되면 3부에서 항상 누가 이겨요? 10,000명이 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프랑스 사회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789년 5월 5일에 베르사유 궁전,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르사유 궁전에서 드디어 3부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3부회가 열리면서 이제 이 제3신분인 평민들이 요구를 합니다. 우리 그 신분별로 투표하지 말고 숫자별로 투표합시다. 여러분 이게 합당한 제안입니까 아닙니까? 합당하잖아요. 아니 이제 숫자별로 해야지. 숫자별로 합시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숫자별로 하자고 했을 때 이들이 그거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의 평민들이 우리는 숫자별로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3부회를 사실 이제 부정하게 되고 이들이 모여가지고 그 유명한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국민의회를 창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3부회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고 국민회의에 참여하여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1789년 7월 달 2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얘기를 하면은 다 이렇게 근데 이 얘기를 잘 듣는 게 필요한데 우리는 그게 훈련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도 제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 1789년 7월 달에 큰 일이 일어났는데 7월 14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1789년 6월 26일 날 이 제3신분인 평민들이 소집한 국민회의를 국민의회죠. 회의가 합니다. 국민의회를 사실은 위협하는 행동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외국에서 용병 2만 명을 이제 데려오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용병 2만 명이 파리에 딱 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분명히 왕이 앞서서 3부의 결정들, 이 문제들을 허락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국민의회 창설도 하라 그랬지만 그러나 왕의 마음에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용병들을 데리고서 이걸 해산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1789년 7월 14일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많은 시민들이 민중봉기를 하게 됩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 왕이 그런 것을 이제 대부분 보면 루이 10세가 실수한 게 되게 많아요. 그런 어떤 것을 제공하게 되죠. 게다가 이 14일날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합니다. 바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혁명이 시작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스티유 감옥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건 아주 악랄한 감옥인데 이유 없이 판결 없이
정치범들은 무조건 감옥에다가 수용했던 것이 바스티오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판 없이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바스티오 감옥이죠. 그거는 절대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스티오 감옥을 이렇게 무너뜨린다는 것은 그것은 절대 왕권을 무너뜨린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스위스 군인 뭐 이렇게 여러 군인들이 그 바스티오 감옥에서 사실은 이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이 성난 민중들이 들어가서 정말 처참하게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중봉기가 민중혁명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때에 이 국민들을 이끌었던 나파예트가 국민방위대 지휘관이 됩니다. 지휘관이 되면서 모든 그 국민방위대에게 이게 배지를 다 하나씩 달게 합니다. 배지를 다는데 이때 빨강과 파랑 사이에 하얀색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하얀색은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예요? 국민 사이에 있는 거예요. 절대 왕정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의미심장한 것이 드디어 이 바스티오 감옥 습격함으로 절대 왕정 국가가 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왕이 있으나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고 난 뒤에 이들이 모여서 엄청난 일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종교개혁과 우리와 비교하게 되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바로 1789년 8월에 인권 선언을 합니다. 국민의회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게 인권 선언이에요. 이 인권 선언은 오늘날 모든 인권 선언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인권을 이야기할 때 그 인권 선언의 가장 기본이 어디냐? 프랑스 인권 선언이에요. 여기에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현대주의가 다 발생해요. 현대주의가. 이때부터. 그러니까 프랑스 인권 선언이 바로 이제 현대주의라고 하는 사상의 젖줄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얘기하는 뭐 여권주의 또 뭐더라 오늘날 지금 얘기하는 뭡니까 이 동성애 운동 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프랑스 인권 선언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절대 왕정에 대항하는 이념적 기반을 이제 마련하게 됩니다. 입헌 군주제를 도입하고 왕권을 헌법에 따라 제한하는 헌법 초안을 준비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 나라가 빼앗기잖아요. 자, 그때까지는 조선이라는 왕권 국가였잖아요. 그러면 임시정부를 우리나라 만들어요. 임시정부를 만들었던 사람, 도산 안창호 선생을 비롯하여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김구 선생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당시에 있었던 우리의 그 선진들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만든 것이 뭐죠? 입헌군주제였어요. 입헌공화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왕도 다 법의 지배를 받는다. 왜냐하면 이때도 임시정부에서도 우리 다시 조선같이 왕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그런 독립운동가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다수의 우리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이분들이 안 된다. 입헌공화제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 입헌공화제는 우리나라 헌법의 1조가 되는 겁니다. 이건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입헌, 근데 이 입헌군주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세계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인권선언입니다. 인권선언에는요, 이런 개념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아는 무죄추정의 원칙 있죠. 그게 인권선언의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모든 사람은 법이 완전한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인권선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법에서도 이 무죄추정 원칙에는 인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1조가 중요해요. 1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게 1조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두 번째 뭐죠? 3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주권의 원천은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명백하게 국민으로부터 유리하지 않는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럼 모든 주권의 원칙은 어디에 있다고요? 국민에게 있다. 이게 인권선언의 핵심이에요. 우리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우리와 기독교와 종교개혁과 완벽한 차이가 있죠.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우린 누구한테 있다고 봐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잖아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은 뭐죠?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주권자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볼테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볼테르가 얘기하는 것이 뭐가 되죠? 이제 하나님도 없고 주인도 없다. 그죠? 누가 주인입니까 이제? 국민이. 국민 주권 시대예요. 그 국민 주권이라는 건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국민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독교에서 살아갈 때 어려운 부분이 이런 거예요. 국민 주권을 우린 다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린 하나님 절대 주권 안에 속한다 그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고 사십니까? 이거 해결을 못하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국민 주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 절대 주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럼 언제 필요해 하나님이? 주권자인 국민이 원할 때. 이해가 되세요?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 거는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한번 그 다음 10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조입니다. 시작. 무엇을 표명하든 그것이 법률로 인정받은 질서. 예, 이게 이제 종교에 대한 프랑스 혁명의 관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면 무슨 말이죠? 법률로 인정받은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한 공적인 영역에서는 빼고 사적인 영역에서는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국가인권위원장 그 청문회 할 때 국회의원들이 물었잖아요. 당신은 창조신앙을 믿습니까? 그럼 당연히 네, 그래야 되는데 우물쭈물 하시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창조신앙을 믿으면 오늘날의 인권과 충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 주권과 하나님 주권이 충돌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란 말이에요. 국민 주권과 하나님 주권이 충돌하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그거 그냥 우습게 창피함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국민주권 이 원리에서 다 존재한단 말이에요.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절대 주권을 선포할 것입니까? 국민주권을 따라 행동할 것입니까? 그럼 국민주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법에 의해 입헌군제니까. 법은 뭐예요? 공화제, 입헌민주제의 핵심 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법은 51%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대통령 선거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몇 프로로 됐어요? 앞서서? 몇 프로요? 그러니까 그 상대편보다도 몇 프로 앞섰어요? 그죠? 0. 몇 프로밖에 앞서지 않았다. 그것도 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이제 입헌민주주의 맹점이자 핵심이란 말이에요. 국민주권, 국민 다수가 원하는 것이 법이 되는 거예요. 법은 그래서 철저히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거로 흘러가게 됩니다.
뭐가 빠지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빠지면 다 그렇게 가는 거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어떻게 흘러가요? 국민 주권의 관점에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막 여론조사를 무섭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 거기 있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인권 선언이 발표되고 모든 인권 선언은 오늘날 현대주의의 핵심이 되죠. 그런데 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냐? 1791년, 1791년 사이에 루이 16세가 도망을 합니다. 파리를 버리고 도망을 해요. 왜? 망명정부를 통하여서 다시금 이 국민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와 함께 몰래 도망가다가 국경 지역에서 잡히게 됩니다. 초라하게 되죠. 루이 16세는 아주 방탕과 그 다음에 허영과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정치에 관심도 별로 없어요. 이런 모습도 있는 상황 속에서 도망가죠.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난 거죠. 우리나라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그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때 선조가 한성을 비우고 평양으로 가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임진강을 건너서 그것도 다 여기 있으라 해놓고 그때 국민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비참해졌어요. 왕이 먼저 도망간다고요? 속상한 겁니다. 우리나라 6.25 때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한강대교를 끊어버렸어요. 여러 가지 정책상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국민들은 여전히 서울에 있는데, 다 지도자가 피신합니다. 이거는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이 민중들은 자신들은 지금까지 모든 걸 다 바쳐서 그 허랑방탕한 왕이지만 신이 내려준 존재라고 생각하고 전부 다 섬겼는데 자기들을 버리고 도망친다고요? 그건 불신이 생긴 거죠. 왕 아니다. 그래서 1792년 8월에 드디어 왕정을 폐지해버립니다. 그리고 공화정을 선언합니다. 네, 혁명은 급진화되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 급진화되니까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1793년부터 1794년에 일어나는 공포 정치입니다. 루이 16세는 반역 혐의로 기소되어서 1793년 1월에 처형됩니다. 참 안타깝죠? 처형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자코벤파가 집권하면서 급진적 개혁이 진행됩니다. 이때 자코벤파라고 하는 당이죠. 그 당의 지도자인 노베스피에르가 이 주도해서 완벽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혁명을 일으키려면 완벽해야 된다. 그러면서 반혁명 세력을 다 처벌합니다. 총 파리에서요, 전국에서 3만 명이 죽습니다. 단두대. 다 머리가 잘라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1793년 10월 달에, 1월 달에 남편 루이 16세가 죽었다면 10월 달에는 아내인 마리 앙뚜아네트가 드디어 단두대에서 처형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진적인 하는 거죠. 자, 여기 재밌습니다. 그래서 노베스피에르를 좌파라 그래요. 좌파. 에? 그러면 프랑스에서는 좌파와 우파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좌파는 어떤 사람이냐? 좌파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민주공화정을 추종하고 철저히 헌법에 따라서 나라가 통치되어지고, 그리고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헌법 중심적인 그런 걸 강조하는 게 프랑스의 좌파입니다. 그럼 우파는 누굴까요? 왕정국가입니다. 왕의 통치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우파예요. 그러면 프랑스는 좌파의 승리가 됐겠죠. 자,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여러분 좌파예요? 우파예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저는 좌파예요? 우파예요? 프랑스 혁명 관점에 보면 좌파예요? 우파예요?
우리 좌파란 말이에요. 우린 입헌 민주주의를 따르잖아요. 여러분 헌법에 따라 살잖아요. 우리 왕정 부정하잖아요. 근데 왜 대답을 안 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은 프랑스 혁명에 따라 좌파 우파예요. 그건 좌파란 말이에요. 모든 민주국가는 왜? 여기에서 태동됐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입헌민주제가 이제 프랑스 혁명으로 수여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입헌민주제가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노베스피에르가 너무나 강한 공포 정치를 하니까 이에 대한 반감으로 사실은 노베스피에르와 자코뱅파를 부정하는 또 시민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노베스피에르가 또 처형당하게 되고 공포 정치가 마감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 좋을 것 같은데 공포 정치 후에 총재 정부가 수립되지만 계속해서 혼란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나폴레옹이, 그 유명한 나폴레옹이 1799년에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면서 프랑스 혁명은 종결됩니다. 나폴레옹은 스스로 자신을 황제라 칭하고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타깝게도 나폴레옹의 이 쿠데타로 프랑스 혁명이 종결되었지만 프랑스 혁명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폴레옹 정부도 결국은 무너지고 오늘날의 프랑스는 그 무엇보다 강한 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프랑스 혁명의 대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측면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은 단순하게 사회적인 기반과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만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현상과 정치적인 문제를 혁명으로 이끌어가게 한 사상적 기반이 있습니다. 그 사상적 기반의 핵심이 뭐냐? 그것이 바로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 잠자는 사람을 깨어나는 거예요. 계몽주의, 이성을 깨어나게 해서 제대로 된 지성을 가지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야 한다라는 것이 계몽주의자들입니다. 놀랍게도 1720년부터 1750년대까지 계몽사상이 보급되는데 대표적으로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철학자 몽테스키 그리고 볼테르가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우리가 상권 분립 있잖아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이 상권 분립을 최초로 제시한 사람이 몽테스키웨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가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그러니까 상권 분립을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자연스럽게 상권 분립을 갖지만 그 상권 분립을 바로 법의 정신에서 제시하고 정치 구조의 변화를 주장합니다. 볼테르는 매우 중요하고 아주 탁월한 그런 철학자였는데 이 사람은 종교적 관용과 자유를 옹호하며 구체제를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부터 프랑스에는 계몽사상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계몽사상은 이성을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서 이성적으로 살지 않았던 신앙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지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무지에서 깨어나야 된다. 그게 이제 볼테르 계몽주의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계몽주의 초창기 산학들이 1551년과 1772년에 보면은 이 백가전서파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식을 체계화시키게 되는 거죠. 이때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이름만 들으십니다. 데니스, 디드로, 달랑, 베르 같은 사람들인데 백과사전 파라. 무슨 말이냐면 백과사전 옛날에 우리 있었잖아요. 모든 다양한 지식들을 다 거기에 모아가지고서 그죠? 이 사람들은요 하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제시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뭐로 만들어서? 책으로 만들어서 다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 국민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제 지성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 내가 무지하게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난 사람은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겁니다. 그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종교개혁은 사제주의에 대하여서 저항한 거예요. 사제주의는 뭐예요? 평신도가 있고 사제가 있는 겁니다. 평신도는 사제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돼요. 절대 왕정에서 백성들이 절대 복종하듯이 사제주의 종교에서는 사제에 대하여 평신도가 절대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평신도라는 계급을 만든 거예요. 로마 캐톨릭 신부들이 사제주의입니다. 종교개혁은 그 사제주의를 어떻게 된 거예요? 저항한 겁니다. 그리고 뭘 회복했어요? 만인 제사장주의를 회복한 거예요. 둘 다 순종하지만 사제주의는 강제적 순종, 만인 제사장은 자발적 순종이에요.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이런 사제주의에 대해서 저항했다고 한다면 프랑스 혁명은 절대 왕정과 그 다음에 성직자 그룹 체제에 대해서 저항한 혁명이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들의 혁명을 가질 수 있었도록 지혜성했던 사람이 바로 이 계몽주의자였고, 그들은 백가전서파, 이들이 없이 프랑스 혁명을 이해할 수가 없고 오늘날 우리 시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백가전서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는 리체라든지 그 다음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든지 그 다음에 프랑스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다 배우고 있는 게 다 거기서 시작돼요. 내가 몰라도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다 옷 자유롭게 입고 있잖아요. 어떻게 옷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 프랑스 개몽운동 전에는 저처럼 바지를 입고 긴 바지를 입고 긴 치마를 입는 사람 다 평민들이에요. 그런 귀족과 성직자는 뭘 입어요? 반바지에 긴 양말 그리고 가발. 그래서 어디를 가나 딱 구분이 돼요. 그러면 반바지 입은 사람이 많겠어요? 긴 바지 입은 사람이 많겠어요? 다 긴 바지예요. 멀리서도 반바지 입고 긴 양말 신는 사람.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합니다. 축구장에 갈 때는 기적이 되는 거예요. 네? 프랑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뭐예요? 국민 주권 다 바꿔버린 겁니다. 이제는 그런 의복의 모든 것도 자유와 평등이 되는 거예요. 옷에서도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함부로 입지 못했던 옷을 이제 누구나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살았던 삶의 모습들이 사실은 이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인권선언이라는 거대한 흐름의 역사 속에서 존재한 것이다. 현대주의는.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루소입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이론을 제시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인간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 계약에 의하여 통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통치가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백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원래 백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백지 상태에 태어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된다? 계약을 맺는 겁니다. 계약을 맺는 게 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계약을 맺었으니까 그 계약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빠지는 거예요? 이들의 사상에는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인간의 타락, 죄인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들 자꾸만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자연으로서 순백의 삶에서 다시 시작하자. 근데 순백의 삶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경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 가운데 태어났다 그랬어요.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인 가운데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는데 계몽주의자 프랑스 혁명은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모든 인간은 순백의 인간으로 자연적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이들은 자연법 사상가예요. 이거 설명하기가 자연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들이 생각할 때 자연은 뭐예요? 타락하지 않은 거예요. 가장 순수한 게 자연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자연은 타락하였다. 그러니까
이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람들의 생각, 도덕법이 그거예요. 우리가 다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 이 자연법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은 이 루소는 그런 측면에서 사회계약론을 통해서 프랑스 혁명의 가장 중요한 사상적 기반을 만들어 놓고 그로 인하여서 미국의 헌법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루소의 영향 아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나중에 보면은 뒤에 이제 니체라든지 이런 현대 철학자들이 다 이 영향권 아래서 현대주의적 사상을 발전하였고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 얘기하는 페미니즘이라든지 혹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훌륭한 여성을 존중하였고 세웠지만 정치적 페미니즘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 페미니즘을 확신하게 시작되었던 기반이 어디였느냐? 프랑스 혁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중요한 겁니다. 프랑스 위그노와 프랑스 혁명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루이 16세 이전까지 루이 14세 때 프랑스의 위그노들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102년 동안 광야 교회 시대를 살았어요. 공공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어떤 장소에서도. 그래서 이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간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탈리아 북부. 그죠? 그 산 쪽으로 간 거예요. 프랑스 북부. 알프스 산맥에 가서 동굴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릴 수가 없으니까. 앙디즈 마을 쪽에 가는 겁니다. 엄청나게 멋있는 산맥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 추위를 떨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이제 엄청나게 고생하다가 루이 16세 때 와서 관용령을 선포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똘레랑스죠. 그래서 위그노의 박해가 이제 멈췄는데 사실은 이들이 이 관용령을 루이 16세가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놀랍게도 볼테르와 루소의 영향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종교에 간섭하지 말고 모든 종교에 관용하라. 그리고 베르사유 칙령에 의하여서 관용령이 발표되고 이제 국가는 국민의 종교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날 이제 종교 분리라고 하는 분명한 원칙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간섭하지 마라. 그러면 종교도 어디에 간섭하지 말라? 국가에 간섭하지 말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상들이 이제 흘러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거는 이 관용령으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이 뭐냐? 프랑스 혁명이 가져온 시대적 현상을 좀 보고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으로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 전체에 대한 거부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들 로마 캐톨릭, 개신교들이 이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 끊임없이 싸워서 서로 죽이고 아니 종교가 화평하고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서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위그노들도 자신들의 세력이 커지니까 무력으로 저항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캐톨릭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학살하고 그거를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저게 종교인들이 할 일인가? 그 국가가 그 종교인들을 학살하고 이들이 생각할 때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 한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1905년에 종교분리법이 통과됩니다. 이 종교분리법은 일체의 모든 종교에 대한 자유를 인정하는 법이면서 동시에 국가는 그 어떤 종교와도 거리를 둔다는 법이 프랑스에서 통과되죠. 이게 바로 프랑스 대혁명으로 일어난 일이고 위그노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었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이제 이 신앙을 말할 수가 없는 똘레랑스가 관용이지만 불완전한 관용 같이 들려지는 그런 것입니다. 이 교회개혁과 프랑스 혁명에 비교를 한다면 공통점은 뭐냐? 구체제와 교회에 대한 개혁입니다. 자유와 평등에 대한 추구죠. 무슨 말이냐면 구체제, 이들이 말하는 프랑스 대혁명이 말하는 신분제 체제의 이 예체제를 개혁하는 거였습니다.
종교개혁은 사제주의의 체제를 개혁하는 거였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제주의를 개혁하는 거고, 이 프랑스 혁명은 계급제의 예체제를 개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체제에 대한 개혁이, 혁명이 공통점입니다. 둘 다 자유와 평등을 추구합니다. 종교개혁은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성경을 소지할 수 있고 양심의 자유를 회복한 겁니다. 이제 내 양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열매예요. 이전에는 양심의 자유가 없어요. 사제의 결정에 따라 하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사제한테 가서 내 죄가 맞느냐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이제 뭡니까? 내가 아니에요. 내 양심이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이 된 겁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청년들이랑 얘기할 때, 자, 목사와 장로와 여러분의 차이는 뭡니까?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의 차이는 질서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가 존재하는 건 여러분이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거기에요, 그거. 그래서 부르신 거니까. 우린 다 뭐예요?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 다 성도라고. 뼛속 깊이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은 스스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죠?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요. 그래서 분량이 합당하게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뭐죠?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에게 기도하라. 믿음의 분량일 뿐이죠. 믿음의 분량이란 말이에요. 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분에 있어서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다 동등해요. 그러나 뭐요? 믿음의 분량이 있다. 그래서 질서가 있는 겁니다.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등한 인간 그리고 시민적 자유를 쟁취하였습니다. 이제 프랑스 혁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민은 자유를 갖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뿐만 아니라 모든 자유를 갖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프랑스 대혁명이 가져다 준 열매입니다. 시민적 자유. 투표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 투표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자유. 이게 프랑스 혁명이 가져다 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양심의 자유를 가졌다면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서 시민적 자유를 받은 겁니다. 우리 두 걸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개혁과 프랑스 혁명 비교할 때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공통점은 바꿔 차이점은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교회개혁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신분 계급과 체제에 대한 혁명이었습니다. 완전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점. 우리는 모든 걸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나 프랑스 혁명은 신분과 체제를 혁명하자. 그리고 국민 주권 시대로 가자라고 하는 거죠. 프랑스 혁명이 가져던 시대적 의미는 모든 사람이 시민적 자유를 향유하게 되었고 이제 절대 왕정에 복종할 필요가 없고 자유롭게 정치적인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게요.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 위대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종교적 관용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인권의 평등이 프랑스 혁명이 가져온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민적 자유, 종교적 자유, 인권의 평등, 이 종교적 관용, 톨레랑스가 전 세계에 편만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야. 만약에 우리나라에 서로가 보세요. 우리나라의 가장 3대 종교를 얘기한다면 기독교, 그 다음에 천주교, 그 다음에 불교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이 세 종교 중에 어느 종교가 가장 관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한때 심각한 위기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 라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좋은 것 같습니까?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만 생각하면 되게 멋있잖아요. 그럼 뭐죠? 불교인들의 입장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싸잡아서 하나님께 봉헌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서울시를 봉헌하니까.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시청에 불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데모하고 철회하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때 국가인권위원회 패널로 참석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거기 모였던 승려들이 아주 승려 2사람, 천주교 신부한 사람, 그 다음에 기독교 좀 자유주의 측의 한 사람, 그 다음에 보수적인 사람 저 4사람이 국가인권위에서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저 몇 마디 못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이분들이 그 서울시 봉헌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있는지 몰라요. 야, 이러다가 이거 종교 전쟁이라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막. 관용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되게 어려우면서도 또 중요한 겁니다. 어려우면서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봉헌한다 해서 봉헌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의 시민적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왜냐면 입헌 그 법 안에서 누리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현대주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상의 물결을 사실은 시작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힘든 거예요. 기독교인의 가치와 많이 충돌되기 때문에 국민 주권의 가치와 하나님 절대 주권의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기독교인이 몇 명입니까? 지금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이 다 노말 캐톨릭 합쳐서요. 몇 명일까요? 네? 1000만. 너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 500만에서 600만 밖에 안 됩니다. 통계적으로 1000만이었는데 뭐 그러면 반대국부는 5,500만 명이 기독교 세력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5,500명이 있는 사회 속에 500만 명으로 살아가네. 예전에 1000만 명이었는데 이제는 줄어가지고 앞으로 더 줄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5,500만 명 다 어떤 세례를 많이 받았어요? 현대주의적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학교에서 진행됩니다. 학교에서 다 배운 학생들이 그걸 가르쳐. 왜? 그건 하달이니까. 그렇게 가르치라고. 그 교육감이 무서운 거예요. 교육정책이 무서운 거고. 또 올라가면 뭐가 무서워요? 교육부가 무서운 거고. 이 되게 다른 거죠. 근데 이것이 다 어디에 일어났어요? 저희 때 제가 공부할 때는 무슨 영향을 받았냐면 프래그머티즘의 영향을 받았어요. 도구주의 교육 이론입니다. 존 두이. 인본주의 사상, 인본주의 선언을 작성하였던 존 두이가 주창한 프래그머티즘, 도구주의. 모든 교육은 도구에 불과하다. 그 사람을 부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구에 불과하다. 교육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그런 개념이 사라졌어요. 지금은 학교 교육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인권교육이 됐잖아요. 국민주권, 국민인권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빠르게. 자, 종교개혁이 가져다 시대적 의미는 뭐냐? 종교개혁은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성, 양심의 자유, 더 놀라운 직업의 소명, 직업 소명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난 거라고요. 종교개혁. 그 다음에 성경의 재발견.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거죠. 그러므로 모두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주권 원리. 그래서 우리는, 제가 오늘 이 강의라는 것은, 오늘 우리는 개혁파 신앙 가지고 우리는
종교개혁의 열매와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의 이 열매, 아주 하나로 얘기한다면 시민적 자유와 양심의 자유, 국민 주권과 하나님 주권, 이 싸움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회를 살아가느냐? 이 싸움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뭐죠? 하나님 나라는 가루 속에 들은 누룩과 같다 그랬습니다.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다 그랬습니다. 겨자씨가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새가 깃들처럼 자라납니다. 그러면 보이자 어떻게 자라납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에 입각하여 이 땅에서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싸움으로 이길 수 없어요. 위근호들이 무력으로, 힘이 있다고 무력으로 전쟁했다가 다 박살났습니다. 무력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화평과 거룩함을 쫓을 때 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는 이 프랑스 혁명이 가져다준 인권 선언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러면 동시에 우리는 1517년 종교개혁의 정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항상 이 갈등이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합니다. 더 심할 겁니다.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단지 창조론과 진화론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싸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항상 마이너리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변방에 있지만 중심을 깨우는 것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사렛에서 세계를 변화시켰듯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거룩함과 화평을 쫓는 오직의 신앙을 가지면 이러한 어떤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좀 더 사상적인 측면은 조금 어렵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기회가 되면 또 강의하겠지만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조금 조금은 이해되셨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디서 왔는지, 현대인들의 모습이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여기에 걸립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 뒤져보면 프랑스 인권선언 16가지가 쫙 떠요. 한번 읽어보세요. 16가지예요. 16가지 딱 읽어보면 1790 뭡니까? 8년에 만들어진 건데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있습니다.